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서 국민께 혼란을 드린 데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의 정직 집행정지 결정으로 윤 총장은 오늘 정직 9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네,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를 전해줬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이 어젯밤에 나왔고 하루 만에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했고 그리고 사과라는 단어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빨리 나왔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하든 뭐 지금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징계를 결정한 건데 그거를 사법부가 사실상 뒤집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부 인용이거든요, 네. 결정이.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은 7명이 제적이고 4명이 최소한이 있어야지 기피 신청에 관해서 결정력이 있는 것인데 예. 3명이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무효다. 그 절차적인 하자가 사실상 이 인용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안으로 4가지를 지금 사실은 징계위원회에서 보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2가지는 사실상 본안 소송에서 다룰 만하다. 거기에 어떤 비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이번에 1심에서 다룬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예. 완전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징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는 특히 범죄 정보 외에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됐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 1년 이상 우리나라를 이렇게 온통 시끄럽게 했던 건에 대해서 국정처 최고 책임자로서의 표명한 사과의 내용과 형식이 저는 좀 다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리고 인사권자로서 이런 사과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예. 전형적으로 지난번 그 징계에 재가를 했을 때 재량 없이 나는 그냥 사인을 한다라는 것과 역시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라 나는 그저 인사권자로 그냥 흘러갔던 거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다소 내용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뒤어 이어서 이제 이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2가지 단락인데 뒤에 가면은 또 다시 검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권 행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예. 그리고 개인정보 사찰 논란이 더 이상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여전히 지금 무언가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좀 더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했다면, 할 수 있었다면 예.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붙였던 그런 검찰개혁이라는 동력을 위해서 또다시 무언가를 붙이는 그런 내용이 없는 진솔한 사과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문제,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 잠시 사과의 모습을 띄었던 것 아닌가
라고 저는 좀 박하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뭐 물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총장 임기가 이제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가 해제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징계 정지가 1심 나오고 30일 이후까지가 예.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임기가 7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징계에서는 완전히 해제됐다. 효과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차기 후보군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임기가 7월 말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때 나온다면 사실은 22년,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있을 대선에 이름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 국면이 그때 가면은 이 대선 국면에서 스스로를 거기에다가 올려놓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 예. 그 재판부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계속 징계 절차적 하자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고 이번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주장했던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행정법원에서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뭐 공히 네. 다 예.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보면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고자 했던 사유가 8가지였어요. 이 중에서 징계에 의해서 채택한 건 이제 4건. 네. 그리고 이번 행정법원에서 인용한 거는 2건에 대해서 좀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이번 징계는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것이 어제 행정법원의 판단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검찰총장 측 입장에서는 막중했다라고 예. 법원은 판단한 거고요. 예. 법무부에서 주장을 했던 공공복리에 이게 과연 저촉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배척이 됐다고 판단을 해요. 어제 판결 내용으로 보면. 예. 그래서 예.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부당한 부실한 징계였고 이에 따라서 행정법원이 어제 판단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교수님은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이 사실은 집중했던 영역은 절차적 하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 위법 부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재판부에서 다른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다 기각을 했어요. 딱 하나 지금 기피 신청에 관련해서 결정된 부분에서 제적위원회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예. 그런 절차의 하자 문제를 지적은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은 재판부 분석 문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계속해서 재발되었느냐 그리고 원래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닌 데서 사실 이것이 작성 배포됐잖아요. 예. 이 부분이 사실상 공소유지 목적이라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소유지 차원에서 그게 적용이 됐는지 소명하라. 뭐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어서 예. 이 재판부가 본안 소송도 담당을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이 여야의 표정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성탄 선물과도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내놨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직권남용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야권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더 정치적인 공세 차원이라고 예. 보여집니다만은 저는 최소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누차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한 최근의 일련의 사건에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면에 뭐 추미애 장관이 있었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 뒷면에는 분명히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충분히 교감 있기에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가 다소 미흡했다고 보여지고 예. 이 사과에 이어서 사실은 대통령이 진정 변하고자 한다면
지금 남한처럼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국정 쇄신을 진정으로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후속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나오기까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께 잘못 보고를 했거나 청와대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보좌를 했던 누군가도 저는 책임을 져야 이게 이 수습이 될 수 있고 이제 1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기. 예.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그나마라도 국정에 그리고 민생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계속 무언가 이렇게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공허한 얘기를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들이 계속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이런 그 논란 같은 게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되면 정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혼란이 왜 시작됐느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윤석열 총장이라는 인적 청산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검찰 개혁은 제도 개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사실은 173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제도적 개혁이 여태까지 미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수처 설치만 해도 7월 달에 법적으로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모든 이제 어떤 주목도가 사실은 윤석열과 추미애 갈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검찰 개혁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미진하게 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초점이 잘못 맞춰졌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뭐 권력기관 개혁 TF를 뭐 검찰 개혁 TF로 바꾼다. 네. 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과감하게 좀 더 강력하게 제도 개혁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추진했다면 추미애 장관도 조금 더 부담이 덜해서 이런 어떤 인적 갈등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조만간 좀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참모진을 개편한다거나 개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동안 그 개각 요인이 좀 있었어요. 예. 개각 요인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청와대 참모 그다음에 일부 나머지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나 인적 쇄신 이를 통한 국정 쇄신이 있지 않으면 예. 저는 현 여권과 청와대가 굉장히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야권 일부 인사들이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썼고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 생각하고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데 저는 대통령이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초점이 달라진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동력이 좀 떨어지면서 그리고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냥 여지껏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국정을 운영해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인적 쇄신을 포함한 모든 국정 쇄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왔던 막 몰아가기식 예. 이런 식의 그 국정 운영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까지도 몰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 쇄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제 사임한다는 의사는 표명했잖아요. 대통령이 아직 뭐 제가한 건 아닌데 추미애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법부의 결정에 최대의 책임은 추미애 장관이 져야 된다. 여기에서 사실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의 어떤 부분보다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지금 인용이 된 거잖아요. 예.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재를 한, 즉 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사실 준 거예요. 예. 즉시 사직을 하고 그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본인이 한 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국면 전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후반부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현 정부가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변화시킬 때 있어서 가장 이 국민들이 많이 보는 부분이 뭐냐면 인적인 어떤 면목.
변했을 때 기대치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기존의 어떤 인물들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사실은 국민들이 갖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어떤 쇄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당도 좀 적극적인 어떤 역할들을 지금같이 뭐 이 추미애 장관 또는 청와대가의 많은 부분을 맡겨놓고 사실은 뒤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은 민주당이라는 180석에 가까운 정당이 해서는 안 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적 쇄신과 민주당의 어떤 분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아직은 아니지만 그 사퇴를 한다면요. 추가로 법무부 장관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통과하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요새. 어떻게 보세요? 법무장관에 대한 개각 준비를 해왔겠죠. 예. 해왔겠는데 지금 또 공교롭게 법무 차관으로 계신 분에 대한 문제 또그 이용우 차관이요. 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으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향후 일정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장관이 없는 상황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서 뭐 후임자가 있을 때까지 그냥 간다. 글쎄요, 검찰 인사 문제에 관해서 지난 1년간 추미애 장관이 보여줬었던 문제, 그러니까 올 초부터죠. 인사권을 뭐 전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뭐 하면 과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인사권을 전행을 하면서 수사팀을 해체해오고 사실은 말은 검찰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검찰 장악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해왔던 게 추미애 장관이 있으면 계속 진행될 거거든요. 내년 초에 가면 또 검찰 인사 정기 인사 있을 거고 예. 그때 또 다시 문제됐던 많은 지금까지 또 의혹으로 있는 많은 문제들을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변할 수 있는 검찰 인사를 또 진행을 한다면 지금같이 있었던 그 갈등은 계속 여전해질 거고 예. 어제 행정법원을 통해서 1차 판단이 들었던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관계를 예. 여전히 인정 안 하는 그런 사인을 국민한테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부터 일단 속아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 상황까지 몰아가도록 했던 청와대 민정 라인들도 저는 즉각 먼저 대통령 사과 이전에 먼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결국엔 두 분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여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총장 복귀 결정 하루 전날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중요 재판 결과가 있었고 그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연이은 타격을 입은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가겠다. 검찰개혁 TF 꾸리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그 원하는 만큼의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뭐 단언컨대 여권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동력은 끊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단 문제는 검찰개혁이라는 걸 보면서 어느 지점을 얘기하느냐가 서로 틀렸어요. 국민들이 그동안. 검찰개혁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근데 지금까지 여권이 진행해왔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특정 윤석열 총장을 솎아내고 그다음에 권력을 향한 수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어 왔던 거를 법원이 점을 찍어준 거거든요. 예. 이 건에 대해서 검찰개혁이 동력이 끊어졌는데 여전히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제의 판단을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인식을 해서 간다면 저는 뭐 야권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뭐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개혁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독자적인 권력, 지금의 기존의 어떤 상당한 권력, 기소권, 뭐 예컨대 수사 지휘권, 종결권, 영장 청구권 모든 독점권을 다 계속 갖겠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러한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받는 권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동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 제가 좀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좀 더 역할을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공수처 설치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 예. 그래야만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에서 좀 더 이렇게 통제되는 그리고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그런 국민의 검찰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가 이제 출범이 곧 될 텐데 공수처에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에서 징계 내렸던 사유가 판사 사찰 의혹이 있고요. 채널A 수사 방해 사건도 있고 이런 게 공수처에서 이제 다뤄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뭐 3급 이상이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 뭐 이게 지금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민감한 사안들을 지금 공수처 출범부터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존의 수사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완성을 보고 그 이후에 차후에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담당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이제 오늘 뭐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만 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 이렇게 좀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여권과 청와대가 받을 타격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월선 원전이라든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윗선 수사로까지 이제 수사가 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뭐 검찰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검찰 개혁 필요하지만 지금 여건이 문제 삼았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뭐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권력 핵심을 향한 수사들이 진전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 수사를 해왔던 수사팀들을 인사를 통해서 해체를 해왔던 게 문제거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해서 지금 그 청와대나 여권 핵심들을 향했던 지금 같은 껄끄러운 수사들이 탄력을 받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예. 월성 1호기 수사만 해도 아직은 그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당시 있었던 산자 장관 아직 뭐 소환 조사가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사가 금방 될 거고 거기에 예. 지금 이미 확보한 500여 개의 파일을 통해서 검찰이 많은 부분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결과는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 짚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임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가 됐다는 거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연기를 했다. 뭐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약간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당장에 이제 통과시키는 거를.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오랜만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전문성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지만 예. 노동자의 대한 어떤 인식 결여 뭐 이런 등등의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여권이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 어떤 민심에 얼마나 부합되는 인사인지를 이제 173석을 갖고 있으니 뭐 통과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힘으로 가져갔을 때 국민들이 받는 느낌이 어땠을까? 그 부분에 기준을 갖고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오늘 예. 사과의 진정성 내지는 향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변창흠 네. 후보자에 대한 그 채택 여부가 예.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그다음에 임명 강행. 왜냐하면 정말로 국정을 쇄신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국민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변창흠 후보자를 포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리고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오늘의 사과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냥 임명 강행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와 같은 혼란 그리고 여건이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가속화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또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까요? 전 부담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번에도 뿐만 아니라 몇 차례 더 이렇게 사실은 동의받지 않는 임명을 했어요. 의석수로. 근데 이제 그렇게 임명된 분들이
좀 국정 운영을 아주 잘했다. 뭐 이러면 사실은 다 이게 오히려 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네. 예. 그런 성과를 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홍보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여권이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